마지막 분단의 땅. 한반도의 평화를 전 세계의 평화로 이어갑니다. 평화 공감. 네, 평화 공감은 원래 화요일 고정 코너인데요. 지금 북한 관련 소식들이 급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특별히 월요일로 당겨서 전문가 모셨습니다. 강미진 NK투자개발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미사일 발사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 네. 대중들의 호기심은 전부 다 김정은 북한 지도자, 네. 김정은 위원장의 딸이 이번에 공개됐다. 여기로 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북한 주민들도 그렇겠지만 이남에서도 그런 호기심을 갖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당연하죠. 네, 당연하다. 네. 그러니까 사실 북한 주민들은 김정일 위원장 시대랑 네. 김정은 비서 때랑 좀 다른 행보를 보이잖아요. 북한 전체가. 그러니까 기존의 자녀에 대한 공개는 최대한 좀 은밀하게 안 공개했던 이전 시대하고 다르게 김정은 위원장 시대는 조금 공개적인 행보들을 좀 많이 하고 있죠. 일단 이설주 여사부터 공개하는 것부터. 네네. 이번에 딸의 이제 주애라고 하는 그 딸애가 나온 것에 대해서도 북한 주민들이 나이에 비해서 아이가 크다는 반응부터 시작해서 되게 원수님이 다정다감한 아버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네. 걸어가는데 애가 말을 하니까 고개를 살짝 숙이고 말을 들어주는 이제 사진이 있거든요. 그런 사진이 노동신문뿐만 아니라 이제 각 도 일보에도 나갔고 텔레비전으로도 나갔고 이러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이 되게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또 보는 거잖아요. 딸애를 이제 발사 현장같이 데리고 간 것도 이제 새로운 건데 아이의 이제 말도 들어보고 아마 그런 반응이 북한 주민들한테는 생소하지만 나름대로 신선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북한 지도자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내가 다정다감하다 그렇죠. 또는 자애롭다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의아한 게 왜 하필이면 딸을 이제 언제 공개할 건가를 그래도 조율을 했을 텐데 미사일 발사할 때 했을까? 이건 어떤 차원에서 이해해야 됩니까? 사실은 단면만 보고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북한을 보게 되면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엄청나게 많이 해왔잖아요. 그랬죠. 네, 15일간 30발 이틀에 한 번 걸로 이제 쏘고 이랬는데 그게 그 이유가 그 바탕에는 한미일 훈련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랑 일본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랑 이제 표현 자체가 다르거든요. 네. 둘 다 원수예요. 원수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백년 숙적이라는 단어가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거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천년 숙적이에요. 더 나쁜. 네. 10배는 더 나쁜 원수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국전쟁이랑은 짧은 3년 기간에 미국으로부터 피해를 받았다고 본다면 3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착취를 해왔단 말이에요. 네. 이제 한반도를. 그래서 이제 일본에 대한 반감이 많이 있는 그 터에 한미일 합동훈련을 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반발해서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진행했고 그리고 최근에 미사일을 발사한 형태나 방식을 보게 되면 이전하고 완전히 달라요. 순환 비행장, 풍계리 핵실험장 이게 아니라 어느 조수지에서도 쏠 수 있고 동해에서 네, 그렇죠. 순안에서 여러 가지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거리도 다 다르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의도에서도 우리는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식의 다양한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이만큼 준비됐다는 걸 주민들한테도 알리고 외부에도 알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주민들이 우리는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부심을 주는 것도 있고요. 미사일 발사는 저는 이해가 돼요. 네. 이해가 된다는 게 동의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왜 하는지 알겠고 대외적으로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 또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북한 쪽의 일관된 입장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입장에 대한 반응인데 문제는 왜 거기에 딸내미를 데려왔냐 이게 궁금해서. 다음 나갈 답입니다. 아 그래요. 네. 딸을 왜 그 자리에 데리고 나갔냐. 이게 바탕으로 다 깔고 가는 거잖아요. 국방력을 북한이. 그런데 이 국방력 강화, 미사일 발사 이거 성공했잖아요. 그걸 이 국방력 강화를 하거나 이 모든 게 선대
이제 김정은 대소만이 다뤄질 문제가 아니다. 네네. 니네 후대들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미사일 발사장에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는 거는 어떤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냐면 북한은 어떠한 사업이든 어떠한 사상전이든 모델이 꼭 존재합니다. 그 모델을 위주로 해서 전국이 따라 배우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10대에 김정은 딸이 미사일 발사장에 갔어요. 그러면 학교 내에서도 그와 관련된 여러 행사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걸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 또래에 김정은 자제분이 그쪽에 나갔으니까 우리도 이걸 알아야 되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걸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를테면 어린이까지 총력 동원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방편 이렇게 보면 됩니까? 더는 후대 그러니까 선대 네. 지금 어른들이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후대들도 알아야 되고 이걸 알아야만이 나라를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본인도 지킨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네. 남북 간의 신뢰 관계가 많이 깨진 상태이긴 한데 그렇죠. 북한의 지난주에 최선희 외무상의 담화도 있었지만 네.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이북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중단된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네.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잠깐 말미를 주면 북한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면서 그다음에 행보를 내디딜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북한의 반응은 네. 북한을 적으로 목표로 한 훈련이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그렇죠. 네. 네. 아니 뭐 거기에 손해는 대한 중국이어도. 반응이죠. 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걸 이제 중단하거나 안 한다. 이렇게 되면 북한도 분명히 다른 반응을 보일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인지 지금 한반도 상황이 자꾸 꼬여만 가는 것 같아서요. 또 호사가들의 관심은 딸을 데려 나왔으니까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네. 자기까지 3대 세습이 됐는데 야 이거 4대로 가는 거 아니야? 백두 혈통이? 뭐 이런 관측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아들이라면 정확하게 4대까지 갈 수 있다고 답변을 할 수 있겠죠. 거기도 네. 아들 상속이 그렇죠. 위주군요. 네. 네. 그런데 일단 저희도 북한에 있을 때 김정일 위원장이 후계자를 등극한다 어쩐다 막 이렇게 있을 때 네. 후계자 수업을 한창 하기 시작했던 그 시점에 북한에서 어떤 소문이 났었냐면 수령님을 꼭 닮은 자제분이 김평일이라고 있는데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부분에서 김정일보다는 낫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앙당 간부들이 김평일을 밀어줄 수 있다. 이런 소문이 났었거든요. 그게 몇 년도쯤의 소문입니까? 그게 제가 있을 때니까 아마 한 70년대 80년대 네네. 초. 근데 그때는 이미 세습 작업을 끝내고 김정일이 실무적으로 네. 상당한 정도의 책임을 질 때인데도 그런 그렇죠. 소문이 났다는 네.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수령님이 이제 퇴임하고 네. 후계자를 할 때는 후계자 수업을 떠나서 이제 누가 더 성과를 올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호응하고 잘하고 이거는 김평일이나 김정일이나 그때 조를 이제 재본다는 거죠. 네네. 그때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80년대 초 중반에도. 그런데 일단 강력하게 내미는 지방당 일꾼들의 이야기는 그런 거였어요. 아니 장남이고 본처의 자식이기 때문에 김평일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정치, 경제, 문화를 꼭 이제 꿰뚫고 있다고 해도 김정일 그때는 지도자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네. 김정일 지도자 선생님은 문화와 예술만 가지고 있다 해도 이거는 그 누구도 이 간문은 못 벗어난다. 본처의 자식이며 장남이라는 거는 누구도 이제 건너갈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북한이 예부적으로 김정일 시대를 넘어서 김정은 시대에 가부장적인 문화가 많이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북한도 장남 문화 뭐 남자 위주의 그거는 살아있단 말이죠. 근데 국가 운영을 네. 장남이 또 뭐 본처 잘한다, 네. 네, 본처의 아들이 뭐 이런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다면 이거는 좀 의아한 얘기일 수 있는데 그건 왕국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일단 그러니까 근데 김정은 시대에는 좀 다르잖아요. 네. 맏아들도 있었고 본처의 아들도 있었고 이러잖아요. 달라지긴 하죠. 달라지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까지 가부장적인 문화가 옅어지기는 해도 여성 위주의 이제 주애가 후계자 수업을 받는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네.
일단 두고 봐야 될 문제이기도 그렇죠. 하네요. 네. 그렇지만 여태까지 북한의 역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역사를 네. 볼 때 여성이 이게 후계자는 아니다. 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의 아들이 이제 또 4세 승계로 갈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시나요? 저는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북한이라는 나라를, 그러니까 북한이 선전에 따르면 네.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를 김일성 수령이 일제한테서 이제 강복을 해서 찾아가지고 나라를 건설한 거기 때문에 그 가문에서 나라를 건설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그 업적은 다른 항일 투사들도 많이 있지만 북한으로서는 유일한 후계자로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는 4대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그건 뭐 또 지켜볼 일인데요. 네. 하여튼 대한민국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니까 긴장이 높아지고 있고요. 네. 또 대응 미사일 발사에서도 뭐 사고도 나기도 하고 불안감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북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북한 주민들은 뭐 실수를 했다. 미사일 쏘다가 뭐 네. 불발이 돼서 뭐 어쨌다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불안을 한다는 거는 나라의 국방력에 대한 반감을 표현하는 것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되면 실수를 하니까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사람이니까. 아니 뭐. 미사일 발사가 자꾸 늘어나면 네. 불안해하지 않나요? 아니면 오히려 우리가 국위선양하고 이거 잘하는 거야 이런 자긍심 뭐 이런 게 커지나요? 그러니까요. 그 자부심 자체를 그러니까 실수마저도 받아들일 만큼 네, 실수마저도 받아들일 만큼 북한 주민들이 미사일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사실 저는 이렇게 못 살고 북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00년대보다는 좀 잘 산다고 하지만 세계적인 관점으로 보면 북한은 못 사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미사일을 쏘게 되면 어느 정도 불만한 거 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저도 있거든요. 저라도 그쪽에서 살면 진짜 이게 힘든데 국방력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랬는데 그거하고는 외부에서 생각하는 그런 저희들이 생각하는 완전히 다르게 북한 주민들의 생각은 달라요. 일단은 저 놀랐던 게 그 얼마 전에도 그 얘기를 했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에 계신 분하고 네. 얘기했다는 거죠? 그 네. 북한 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사일을 쏟아보면 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데 그 국방력에 들어가는 우리도 있을 때 그런 얘기 했지 않냐. 국방력에 들어가는 10%만 인민경제에다 쏟으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시절은 지났다. 그만큼 우리가 바랬던 90년대 2000년대 초에 바랬던 그 생활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있고 이렇게 미사일에 그 들어가는 돈을 국방력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먹힐 수 있다. 외세 그 외세에 먹히게 되면 개인 돈이 아무리 많은들 뭐하냐. 먹히면 우리 생활이 끝인데 그렇기 때문에 국방력 강화에 더 힘을 쏟아부어도 불만은 없다가 주민들이 답이었어요. 그게 뭐 상당히 많은 북한 인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다 여론조사를 하신 건 아니니까. 뭐 여러 명을 하고 있겠지만 그 여러 명 중에 단 한 명도 정말 짜증이 난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지금 스튜디오에서 인터뷰 중인 강미지 NK투자개발 대표는 뭐 아시는 것처럼 2000년대에 탈북하신 분이시죠. 네, 대한민국 국민이시고요. 또 가톨릭 신자이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하고도 실시간으로 대화 가능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한 상황, 북한 인민들의 생각도 좀 들어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 두려움 이런 건 거의 없다. 오히려 자부심. 네, 자긍심. 그러니까 살짝 저는 조금 그중에 좀 불만이라도 있지 않을까. 네네.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 이렇게 지속되는 그런 경제난 속에서 장사도 잘 안 되고 경제력은 하락하고 이래서 좀 힘든다는 걸 표현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성공한 데에 대한 그 막 흥분하면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네네. 세계에서도 따라 못 가는 걸 우리가 지금 했지 않냐 이러면서 이거 없으면 우리가 먹히게 되는 순간 내가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하냐. 차가 있어 뭐하냐. 다 뺏기고 다 이제 침략당하면 우리가 이제 뭐 망하는데 이거에서 필요 없기 때문에 일단 국방력이 첫째 그다음에 개인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전체주의로서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집단주의로서는 상당히 공고한 상태로 보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북한 주민들이 저희도
예부에 대한 정보를 많이 습득을 하는 조건에서도 내부 사상 교양은 지속적으로 쭉 봤잖아요. 네. 북한 주민은 만 9살, 만 8살부터 그러니까 9살 되면 무조건 조선소년단이라는 조직에 가입을 합니다. 최초 조직이거든요. 그리고 말년이 되는 65세 이상까지는 65세 정도까지는 다 각자가 조직에서 생활을 합니다. 지역이든 뭐 공장이든 그렇죠. 부문이든. 누구든 네. 거기서 누락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누락된 지역에 해당 조직에서 가서 꼭 그 사람을 조직 생활을 하게끔 하거든요. 네. 그런 조건에서 사상교양을 이틀에 한 번씩 쭉 그냥 하다 보니까 그 세뇌라는 게 솔직히 되게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력한 조직 생활을 통해서 또 합당하게 북한은 또 이런 그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겠죠. 다른 나라의 사례 이래서 나라가 먹히고 핵을 포기하니까 다른 나라로부터 이렇게 먹히고 이런 사례들도 공개를 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로는 그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하고 달리 저희가 이제 좀 조사하고 취재하는 바로는 북한 주민들은 이 핵을 가지고 있는 데서 되게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다면 북한이 대한민국에서 이제 북한 미사일 발사를 네. 미사일 도발 또 뭐 핵실험에 대한 이제 긴장이나 경계도 상당히 높은데요. 뭐 당분간은 안 풀리겠네요. 일단 북한이 변화할 가능성은 별로 안 보이네요. 일단은 북한 정부가 지금 한국의 국민의힘 그 자체를 싫어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냐가 중요하죠. 예전처럼 뭐 예전에 대해서도 예전 정부가 있을 때도 불만을 표했던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도하단 말이에요. 뭐 북한 인권을 꼬집고 뭐 대북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선제 타격 얘기도 하고 봤을 때도 네.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마냥 그래 좋다고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연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속성이 남한 정부가 어떤 행보를 취하냐에 따라서 조금 뭐 얼음이 얕게라도 좀 풀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북한 인민과 북한 지도부는 일종의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죠. 네.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이 변화하면서 좀 유연하게 네. 유도하거나 또는 함께 가지 않으면 이 국면은 계속 악화되면 그러면 긴장이 되게 높아지고 서로에게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북한으로서는 그거예요. 일단 건들지 않고 가만 냅두면 네. 우리를 뭐 선제 타격한다, 뭐 북한 인권이 어떻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자꾸 긁고 이러면 아프면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남북 관계가 실제 북한은 예부로부터 우리는 제재를 받고 압박을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국방력을 하는 거는 자의적인 행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부에서 북한에 대한 그런 조금 그 완화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북한은 이걸 그대로 그냥 쭉 가지고 나갈 거라고 봅니다. 네, 10년이든 20년이든. 그렇죠. 그런데 긴장이 높아지면 사실 그것 때문에 될 일도 안 되고. 그렇죠.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북한도 언제까지나 이렇게 경제 제재를 당하면서만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다른 삶, 네. 더 나은 삶도 가능할 수 있는데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 집안 싸움인 거죠. 이게 지금 남북한이. 아, 민족이라는 걸 네.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게 남이냐 북이냐가 지금 갈라졌으니까 남이냐 북이냐를 따지는 거지. 어떻게 보면 한 집안이 형제끼리 지금 싸움이 붙은 거잖아요. 이거는 어느 한쪽이라도 조금 마음을 열고 네네. 좀 배려를 한다던가 이런 식이어야 되는데 북한은 한 걸음 물러서 배려할 그럴 마음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북한을 이렇게 그 공격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네네네. 내가 한 걸음 물러서고 내가 열어서 내가 목숨을 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여유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보나 뭐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보나 다 여유가 없는데 저는 바꿔놓고 남한이 국제적으로 볼 때나 세계 강국 중에 속해 있잖아요. 그럼 경제 면이든 어떤 면이든. 그래서 정말 북한하고 실질적인 대화를 이어가고 남북한의 관계를 좀 해소하려고 하면 좀 더 남한이 좀 더 내려놓으면 어떨까. 북한이
이미 내려놓으려고 했던 그런 행태를 안 보인 것도 아니에요. 그런 행보를 보였었거든요. 그게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하고 동창리 시험 발사대 해체예요. 네네. 이렇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노이 노딜 회담으로까지 이어지니까 북한으로서는 어쩌겠어요? 아, 내 목숨인데 겨우겨우 조금씩 내놨는데 이거 안 봐주니까 그래 이거 왕창 내 말까지 다 들어보면 나 죽으면 우리는 지킬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돼? 아, 이거 안 되고 있구나. 이거 좀 단단하게 묶어야 되겠구나. 좀 더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열렸던 마음도 다치게 만드는 게 이제 하노이 회담이거든요. 뭐 이를테면 리비아나 이라크 뭐 이런 사례들도 속으로 생각하겠네요. 당연하죠. 네, 북한 주민들 실제 그랬어요. 아, 그렇습니까? 핵을 가지고 있다가 내놓은 나라들이 결말은 어떻게 되냐. 결국 망한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정권이 망하는 것과 인민이 망하는 건 별개인데 지금 상당히 일체화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이 저는 한국 제가 이제 가톨릭 신자니까 가톨릭 에도 이제 적응을 한데 저희가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북한도 삼위일체를 사용합니다. 수령당 대숭. 그러니까 인민대숭. 그러니까 수령이나 당이나 인민대숭은 그냥 한 몸인 거예요. 하나의 지령에 하나의 시스템으로 위해서 구령을 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 말씀 듣고 이제 그대로 실행해야 되는 것처럼 그걸로 흘러가고 이제 수십 년 동안 그게 체질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앞으로 가면 앞으로고 당이 오늘날에 인민들이 저 남조선 놈들하고 대상 안 할 거야 이래도 당에서 우리 한민족이니까 무조건 이제 하나의 구령에 맞춰서 남한하고 이제 잘 굴러갑시다 이렇게 하면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밖에서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렇죠. 북한 나름의 독특한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네요. 강미진 대표와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